같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 중에 책상이 하나 둘 빠지고 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두 가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강의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가면 잘 다니던 은행원마저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고요. 또 영업 잘하고 잘 나가던 기업들마저도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파트 값은 당분간 깊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제 강의장에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치가 0.8%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올해 들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막연한 위기감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그런데 경기의 위축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연중에도 명퇴와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구조조정이 성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다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인데요. 최근 다시 불어오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의 바람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금융권인데요. 올해 1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명이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300명이라는 숫자가 좀 작아 보여도요. 1년 전보다 24%나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5억에서 10억씩 먼저 줘가면서 명예퇴직을 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니 저 많은 돈을 주면서 왜 굳이 내보내지? 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렇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적자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극단적인 비용 절감이 목적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 현상이 좀 길어지면서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더 버틸 힘이 없다. 이러다가 모두가 죽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등등이 줄지어 인력 감축을 발표했죠. 이런 이유는 인공지능, AI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에 AI의 활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진지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판교의 IT 기업들도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작년 24년에 12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요.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한 500명을 미리 내보냈고 올해 안에 3,000명까지 인원을 줄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역시 26%의 아주 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원래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KT는 AI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이만큼 또 많은 겁니다. 자, IT 업계는 AI 기술 발전으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전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했고요. 전 세계 공장 17개 중에 10개만 남기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유례 없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구조조정을 발표된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조정, 인원 감축은 반드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아직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한 것을 털어내야 다시 안정적인 시장이 돌아올 텐데 부실한 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PF라는 게 미래의 분양 수익 같은 사업성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미리 빌리는 것을 PF라고 하죠. 분양이 잘 안 된다 싶으면 PF 대출을 안 해줍니다. 분양이 잘 된다 싶으면 PF 대출을 잘 해주죠. 자, 지금 PF를 못 받은 그 땅을 살 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이자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자 결국 누가 감당해야지 이 사업이 끝나냐면 일반 국민이 분양을 받아줘야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분양받기엔 너무 고가니까 분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 3년 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PF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던 시행사, 건물을 지으려던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그 금융권까지 연쇄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당연히 신규 채용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은 내보내기가 바쁩니다. 지난해 137만 명 이상이 직장 폐업과 정리해고의 이유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자발적 실업자는 23년과 비교해서 24년에 10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25년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산업의 구조,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의 형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수도 과거와는 판이 달라졌죠. 이제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정말 식을 줄 모르고 계속 펌프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입지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죠. 서울은 거래가 되는 것 중에 신고가 거래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들은 하락을 이어가거나 아예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불경기에 왜 서울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포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나듯이, 또 경기가 안 좋아도 금값은 뛰듯이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도 값이 오르는 단지는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전체적으로 대세 경기 불황이 오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할 겁니다. 지금 대세 경기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파트값 하락 말씀을 드리면 100 하던 아파트 값이 20, 30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야말로 전쟁이 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하락 수준이고요. 보통 30% 선 하락, 이걸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0이던 것이 갑자기 200, 300 이렇게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200 수준 정도로 내려오는 게 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2018년 이전의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신고가 거래도 많고 반대로 경매도 전년 대비 27%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아파트 영끌들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게 29%나 대폭 늘어났죠. 서울 아파트 경매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방의 경매는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중에 돈은 없는데 공항에 가면 여행객은 많고, 내 집은 내놔도 안 팔리는데 다른 집의 매도 호가를 보면 점점 더 올라가기만 해서 집값이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경제의 착시 현상이 정말 심한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37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 규모도 137조 원입니다.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KB금융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부실대출 규모가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지금 급증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민간 부문 부채가 GDP 대비 207.4%입니다. 이 숫자는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의 수치와 똑같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엔 162%였습니다. 그리고 버블 붕괴 직전 1990년엔 208%까지 올랐습니다. 똑같죠, 우리랑 지금. 그리고 버블이 빵 터진 후에도 1994년에는 214%까지 정신 못 차리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두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채를 우리는 고령화로 인해서 갚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가계부채의 경우 갚을 길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을 누군가가 아주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27, 8%의 경매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경매 갈수록 늘어난다. 내년까지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경매 기초를 배울 때 돈 주고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매 기초는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내 시간과 내 몸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14일 무료 기초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조하시고요. 신청하시면 50명을 추첨해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저희 표영호TV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표영호TV 채널 구독자시라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위기를 피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